예, 언제나 천하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아나운서죠.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우리 친구도 많고, 네. 네? 그 친구들이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론입니다. 그 여론 요새 얘기 잘못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그 여론조사 문제로 시끌시끌 하는 것 같아요. 경선에서. 그래도 저는 막말은 안 하니까요. 아, 그럼요. 네. 우리는 막말 안 하죠. 네. 막말은 안 하는 대신 주말은 뭐예요? 오, 라임 있게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네. 막말 주말. 네. 네. 저는 이번 주말에는 이제 제 사랑하는 학교 후배가 결혼을 합니다. 아, 여자. 아니요, 남자인 친구들. 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예. 그 CC라서 여자인 친구도 후배인데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사회를 봅니다. CC라 하면 컨트리 클럽의 약자인가요? 네. 그죠? 네. 예. 네. 그렇구나. 캠퍼스 커플. 예. 아, 근데 나는 골프를 안 쳐요. 저도 안 쳐본 칩니다. 적이 없어요. 네. 예, 쳐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저한테 뒤풀이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네, 거기구나. 맞습니다. 네. 그럼 내일 가야죠. 네. 영등포구청으로 알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사진 네. 촬영은 한 4시부터 하니까 그래요? 네, 그쪽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가면 되지 뭐. 네. 근데 거기서 사진 찍으면 나와 신랑 친구들 나오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찍으면은 아니 부케 받으라고 할 때 나오시면 돼요. 그렇군요. 한 번 더 갈까요 그러면? 예. 아니 근데요. 네. 근데 네. 그거 말고는 계획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거 말고는 거기 친구들 만나서 또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뭐 술 먹고 그렇죠. 뭐. 예. 그 오랜만에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네. 이 자리를 빌려서 한지훈 군의 결혼 축하한다. 예. 뭐 저도 생면 부지의 사람이지만 네. 하여간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아니 그거 말고 뭐 예를 들면 좀 봄이니까 갈 데가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봄이면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주말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요일은 제가 이제 뉴스앤뮤직을 진행하니까요. 많은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말에 방송하고 술 먹는 데 두 개밖에 없네. 간단하네요. 아주. 아니죠. 제가 단순하고. 일요일에 근무니까 토요일에 음주는 거의 안 할 예정입니다. 원래 방송 전에 술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RO 프로니까요. 그렇구나. 네. 사실 저도 수업 전날에는 술 안 먹어요. 예. 수업. 근데 월화수목이 있거든. 그래서 월화수목은 술을 안 먹어요. 주말에 뭐라 드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우영이 나와 막 이러면서 네, 이제 네. 그러면서 먹죠. 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 술은 안 먹는구나. 네. 일요일 날 방송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방송이 없는 날이 언제예요? 매일 방송이 있잖아. 뭐 그래도 그렇죠? 가끔씩 없으니까요. 가끔씩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이라고 안 치는 거구나. 네? 그죠? 우리 방송은 방송이라고 안 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가끔씩 그냥 지난번에도 뭐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먹고 그랬다 그러는 것 아니 같은데. 그 오전 근무가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맥주 정도는. 네. 그렇구나. 네. 예. 저도 그 정도는 하는 거 보겠어요. 네. 하는 거 보겠어요. 네. 예. 어쨌든 여러분 또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내일 친구 결혼식에 간다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이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덥지 않았어요? 그렇게 입고?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최대한 나쁘지 색깔 않아요? 없는 걸로 좀 골라 그렇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내가 좀 의구심을 쌓게 생겼네. 네. 의심을 받게 생겼어요. 그 생각을 못했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래도 그 유니폼 색깔이 그 충남 아산에 있는 축구팀 유니폼 색깔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 네. 예, 그럼요. 그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거 입은 붉은 악마. 네. 그죠? 예. 그 팀에서 이제 빨간 거 입으면 안 돼서 파란색 입으셔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이 36%가 나왔습니다. 이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3%포인트 내린 수치고요.
긍정평가 이후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간 외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23%, 외교 항목이 12%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57%를 보였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는데 경제, 민생, 물가가 16%로 가장 높았고요. 이유로. 그리고 부정평가 이후에도 의대 정원 확대가 7%로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긍정평가 이후로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 손에 꼽혔는데 지지난주 의대 정원이 최상위로 부상하면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도 견인한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37% 직전 조사와 동일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32%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도 1%포인트 상승한 7%를 기록을 했고요. 개혁신당이 2%,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진보당은 각각 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총선 관련 조사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응답이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46%가 야당 승리를 원했습니다. 여당 승리를 원하는 응답은 14%에 그쳤고요.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는 응답이 34%,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4%로 나타났고 조국혁신당 역시 19%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또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조사가 됐습니다. 증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41%, 정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6%로 나타났고요. 한편 의사계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9%,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이 됐고요. 전화조사원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의 응답률은 14.7%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 항목 중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선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는데 또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9%가 나온 부분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게 정부의 대응도 잘못되고 의사계의 반발도 잘못했다는 의미인지 요거는 제가 설문지를 직접 봐야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단지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죠? 3%포인트 직전 조사 대비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봐야 될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국 신당을 비례 정당으로서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19%에 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조국 신당이라는 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게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 왜 올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소위 말하는 이 이슈빨이라고 그러죠. 이 소위 말하는 주목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 뭐냐 하면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 임명 자체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좀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이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주목하거든요. 이게 법적인 하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게 야 그럼 수사는 어떻게 되지? 이 문제 때문에 주목하는 건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피의자 신분인데 이거 외국 나갔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공정에 관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좀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는데 나섰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윤석열 때 이재명의 구도가 다시 형성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높아지고 정권 심판론이 높아지면 뭐예요? 조국 혁신당의 비례정당으로서의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여론조사는 아주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결과들이 나열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또 추세가 바뀔 수도 있죠. 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관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을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가 막말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작은 실수 하나로도 많게는 두 자릿수 의석이 오갈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문제가 된 후보들을 쳐내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총 여야 후보 3명의 공천 취소가 있었죠. 일단 정우택 의원의 경우 저희가 어제 정면 승부에서 다뤄드렸고 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남구 공천이 어제 밤에 취소가 됐습니다. 또 같은 시각 즈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이 불거졌는데 서울 강북을 지역 후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당원 투표가 반영된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직을 따낸 이들인데요. 각 당의 기반인 당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본선에 나가게 된 이들의 공천을 전격적으로 뒤집은 건 무엇보다도 중도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해찬, 조수연 후보의 처리가 지금 뇌관이라고 하는데요. 장 후보의 경우 난교 옹호 발언에 이어서 서울시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등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고 조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일제를 옹호한 듯한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장 일단 국민의힘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역구 일선에서 뛰는 후보들은 지도부의 단호한 조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야 모두 선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른바 오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그 정우택 국회 부의장에 대한 조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속했다라고 봐요. 물론 정우택 국회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이 섭섭하고 진짜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속하게 했다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이 도태우 후보라는 사람의 발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공천관리위원회와 그리고 당 지도부가 엇박자를 일단 처음 보였거든요. 엇박자를 보였다는 사실이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은 분명히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공관위에서 뭐예요? 계속 뭐 사과를 2번이나 했으니까 이거 계속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때 결정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한 템포 늦춰버리면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론도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발언 리스크들이 있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또 뭐 문제가 있다라고 그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무슨 발언이더라? 어제 대전을 살만하다 싶으면 2번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이 발언도 논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런 발언 집에서 쉬라는 발언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글쎄요. 그리고 저 국민의힘도 뭐 그 갑자기 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도태우. 아니요. 도태우 후보는 이제 그만뒀고 네. 장해찬 후보. 네. 장해찬 후보의 어떤 발언 이러한 것들에 대한 파장을 좀 눈여겨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일 큰 고비는 일단 넘겼다고 봐요. 도태우 후보의 발언이 저는 상당히 센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쪽 그 더불어민주당도 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 취소를 했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체 판을 살리고 싶다면 실제로 개인적인 어떤 뭐 개인적이라기보다는 하여간 그 사람 중심으로 바라봐 가지고는 안 돼요. 전체를 바라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정치인 타이밍이니까 항상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양당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때를 놓치면 이거는 해도 욕먹는다라는 사실을 좀 항상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또 양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리스크 관리라고 그러죠. 위기 관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정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능력을 오히려 지금 보여주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총선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 슬로건을 못 살겠다 심판하자로 정했다고 합니다. 한웅현 홍보본부장이 오늘 당 전략본부 홍보본부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건데 잘못된 정권을 심판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서 이 슬로건을 공개를 한 겁니다. 심판해야 할 실정으로는 최양명주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이게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겁니다. 민주당이 이뤄내겠다고 하는 미래의 희망으로는 출생률 1회복을 위한 출생소득 종합정책 추진, 물가 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 5000시대 준비 등 5가지인데요. 이것도 한 글자씩 묶어서 출물성혁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총선 판세 분석을 맡고 있는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민주당 공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공천 참사로 한동훈 한계론에 봉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자체 진단을 했고요. 특히 수도권 한강벨트 판세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박빙 열세 구도에서 박빙 또는 박빙 우세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역별 판세를 종합했을 때 지역구에서 130에서 140석 정도 승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선 외부 여론조사 평균치를 내다보면 13석 플러스 알파 정도를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의 광주 광산을 출마가 민주당에 줄 영향을 묻는 말에 대해선 호남 여론은 어느 세력이든 민주당 승리의 분열적 요소라고 판단하면 그에 대한 반발이 크다. 민주당 승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민주당의 당 슬로건과 심판해야 할 실정 소개해드렸는데요. 참 정치권에서는 이런 네이밍 어디서든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지역구에서 130석, 140석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 판단하고 있다라고 한병도 본부장이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요. 일단 첫째 대선인 줄 알았어요. 이 공약 보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민주당의 공약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를 보지 마시고요. 거기 뭐 나쁜 말 나오겠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느 청취자 여러분들보다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 이거 뭐를 하겠다라는 데가 주목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뭐 빚도 탕감해주고 뭐 소득 올려주고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호남 여론은 어느 세력이든 민주당 승리의 분열적 요소라고 판단하면 그에 대한 반발이 크다. 자, 그럼 여기에 묻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국민의당 돌풍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저는 이거 보고서 굉장히 놀랐는데 지역구에서 130, 140석 그리고 비례에서 13석 플러스 알파 이거 더하면 과반이 넘어요. 근데 오케이 뭐 그렇게 자신감을 갖는 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거 전략적으로 지금 이런 식의 자신감을 표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측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아프다 해야지 지지층이 더 결집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잘 나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를 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그 잘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이른바 조국 신당에 관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조국 혁신당에 몰려가는 표를 사표 방지 심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뭐 판세를 어떻게 읽느냐 그거는 본인들의 각 정당의 자유에 속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이게 또 좀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말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만 소위 말하는 판세를 이 일반 여론이 민주당이 우세해야 돼 그래가지고 판세를 확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사실 좀 그래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누가 그랬죠? 누가 뭐 그랬잖아요. 그 어떤 후보가 뭐 과반 이상 한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전략은 사실 그쪽이 정상이지 이렇게 우리 과반 이상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거는 특이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주제 가죠.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호남을 찾아서 총선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16년 만에 국민의힘이 호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고요. 광주와 전 남북에서 각각 한 석을 얻는 호남 지역구 3석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오늘 첫 일정으로는 전남 순천 시민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이 근처에는 이 자리에는 후보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저희는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 만약 호남에서 당선된다면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승리보다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 호남을 더 자주 찾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서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입주업체를 만난 뒤에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장소인 충장로에서 거리 인사를 하는데요. 네, 오늘 이 광주 방문은 이 5.18 북한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직후입니다. 도 후보 공천 취소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저와 국민의힘의 5.18에 대한 존중을 선명히 보여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오늘 광주에서 열린 간담회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해찬 후보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어떤 발언이 나온 경위나 공직에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호남을 찾았고 한동훈 위원장이 호남을 찾았고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와 관련해서 그리고 장해찬 후보 관련에 대해서도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와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여기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비례대표는 원래 직능 대표성을 국회에 잘 직능 대표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 국회에서 다양한 직능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 활동이 제도에 잘 반영되도록 만드는 건데 어차피 그거 다 물 건너갔어요. 지금 비례대표라는 게 뭐냐면 소수 정당을 집어넣는다는 등 직능 대표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요 정말 호남에서 정말 한번 당선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례대표에 호남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눈에 띄게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예를 들면 당선 가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를 호남 배려를 했다라는 뚜렷한 인상을 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호남을 배려하려고 하고 우리는 호남 민심을 이렇게 얻으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바로 그러한 비례대표 순번에 의해서 표현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었을 당시에 호남 특위를 발족하려고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이.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 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 당선 뭐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서 호남이 원적지인 사람이 3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30%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진짜 우리가 호남의 구애를 하는 것은 진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 그것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